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 시작하는 대한뇌전증학회하고 함께하는 뇌전증 바로알기 캠페인 이제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세계 뇌전증의 날을 기념해서 대한뇌전증학회 이사장님과 함께 뇌전증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방송으로 뇌전증은 왜 생기고 또 뇌전증의 증상의 특징적인 것이 뭐가 있고 또 병원에 오시면 어떤 진단 과정을 거쳐서 뇌전증으로 진단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뇌전증을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또 많은 진료를 해오신 우리나라 뇌전증의 가장 대표적인 두 분의 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시는 이상암 교수님은 대한뇌전증학회 사이이사를 역임하셨고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의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이상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계시는 김원주 교수님입니다. 현재 대한뇌전증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교수로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원주입니다. 예,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신경과에 있는 신원철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뇌전증은 어떤 병일까요? 뇌전증은 특별한 병이 아니라 뇌전증에서 나타나는 경련 발작은 전체 국민의 10명 중에 1명에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생길 수 있고요. 여러분도 생길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 한 번 발작으로 뇌전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것들이 반복되고 또 그냥 내버려 둘 때는 새로운 발작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았을 때 질병, 즉 뇌전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오늘 이런 뇌전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이제 저희가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렇게 6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뇌전증이 무엇이고 왜 생기고 누구한테 생기는지 알아볼 거고요. 뇌전증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리고 뇌전증의 특징적인 증상이 어떤 건지 그리고 뇌전증에 나타나는 경련 발작이 굉장히 잠깐 나타나고 없어지거든요. 지속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잠깐 나타난 다양한 증상들하고 혼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전증으로 오인돼서 잘못된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뇌전증 증상인데 다른 질병으로 오인돼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진단하는지에 따라서 알기 위해서 뇌파 검사 또 기타 여러 가지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이상한 교수님, 뇌전증 왜 생기나요? 도대체 뇌전증은 무엇이고요? 뇌전증이 무엇이냐? 대뇌의 전기 현상으로 인해서 이상 증세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그걸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은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뇌전증이냐 했을 때 우리가 머리에서 전기 현상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증상을 우리가 발작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의학 용어고 일반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용어에서의 발작은 굉장히 경련과 똑같은 의미에서 쓰지만 의학 용어에서의 발작이라는 것은 아무런 증상 없이 멍 때리고 잠시 있는 것도 우리가 발작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 발작은 의학 용어이지 일반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러한 뇌에서 전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발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원인이 뚜렷한 뇌에서 전기가 생기는 원인이 뚜렷한 경우가 있고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뚜렷하게 있는 그런 지금 당장의 원인이 있어서 머리에 전기 현상이 생겨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가 그건 유발성 발작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발작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는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성 혼수가 와서 간성 혼수 때문에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급성 유발 요인이 없이 생기는 뇌의 정기적인 현상 그러한 것이 2회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때서야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조금 달라진 것은 예전에는 그래서 항상 2회 이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단 1회의 비유발성 발작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 재발될 소지가 충분하면은 우리가 이제 뇌전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정기적인 흥분으로 우리가 말도 하고 팔다리 움직이고 보고 느끼는 건데 그런 정기적 흥분이 어떤 손상에 의해서 과도하게 흥분이 나타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뇌가 흥분하니까 주변으로 뇌가 전기가 퍼지면서 나타난 현상을 경련 발작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뭐 잠을 못 자거나 술을 너무 많이 먹거나 다른 질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보통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경기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네.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 술을 안 안 먹으면. 마셨을 때 그 금단 증상으로 경기하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유발성 발작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를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 혼동하지 말아셔야 될 것이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그 경기가 일어나는 경우 뇌전증이 뇌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과로해서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유발성 발작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유발성 발작이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 영어로 이제 precipitating factor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촉진 인자라고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촉진 인자에 의해서 발작이 그 비유발성 그 뇌전증 발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촉진 인자는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정기적인 흥분성이 있는데 그게 과도하게 흥분되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교수님 10년이 60% 이건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모호한 개념 아닌가요? 그 모호한 개념이죠. 그래서 저거를 그래도 정량화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저러한 그 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고속도로 상에서 그 당시에 경련이 발생을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유발성 발작, 왜냐하면 뇌 손상으로 인한 즉각적인 발작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뇌전증에 해당되지 않는 이제 발작인 거죠. 그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잘 받고 나가가지고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그 술 마시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그 발작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그 비유발성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뇌전증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외상 후 뇌전증이라고 해서 단 한 번의 발작이 있어도 약을 쓰거든요. 그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환자는 약을 안 썼을 경우에는 재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수치화하느냐? 그것이 이제 저와 같이 약간의 구체적으로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저건 현실적으로는 뇌파에서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MRI에서 이상이 있거나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예, 뇌전증은 비유발성 어떤 다른 유발 그 전해질의 변화나 뭐 혈당의 변화나 이런 다양한 다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발작이 2번 이상 반복될 때 나타나거나 나타날 때 병이라고 진단하고 한 번이라 하더라도 뇌파 이상이 있거나 뇌 영상에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명백하게 나타나면 뇌전증으로 진단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뇌전증이 왜 생기느냐 그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그래서 풀어주시면 이제 그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이 복잡해서 이제 그림을 보고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좀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전증이 왜 생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뇌전증이라는 것은 비유발성 발작이 발생하는 것이고 비유발성 발작이라는 것은 뇌에서 전기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임상 증상이고 그러니까 전기 현상이 머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정상적으로도 우리 뇌는 전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전기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활동 전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정상적인 활동 전위가 발생을 해서 뇌에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 우리가 추론하고 하는 걸 모든 뇌의 기능을 발휘를 하고 걷고 이제 하는데 정상적인 그 전기 현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전기 현상, 즉 한 번 활동 전이가 생기면서 다른 세포로 한 번
생기고 활동 전이가 연달아서 활동 전이가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뇌전증은 한 번 활동 전이가 생기게 되면은 비정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활동 전이가 그치지 않고 그 정상적인 그 길이 아닌 비정상적인 길로 뇌 전체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뇌전증이 생기는 이유는 전기 현상이 정상적으로는 자기가 가야 될 길만 가야 되고 단발성인 활동 전이에 의해서 활동 전이에 의해서 신경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비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엄청 많은 세포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전이가 그 비정상적으로 꺾이질 않으면은 그게 이제 그 뇌전증 발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조금 어려웠나요? 아니, 조금 풀어보면 활동전이란 말이 아마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뇌가 흥분하거나 신경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기가 흥분해야 됩니다. 그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활동전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말을 할 때나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게 뇌에서는 신경에서 활동 전이가 생겨서 나타나는데 뇌전증은 그게 너무 과도하게 흥분돼서 주변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퍼져나가면서 나타나는 거가 경련 발작으로 퍼진다, 생긴다 이런 얘기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 교수님. 근데 뇌전증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데요. 실제로 뭐 젊은 학생이든 여러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검사를 해도 이상이 안 나오고 발작의 양상도 한 2번, 1번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서 환자들을 약을 복용하거나 진단하시게 되나요? 이게 사실 왜 생기는지 환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왔을 때 너무 멀쩡하고요. 그래서 그 젊은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런 뇌전증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나요? 신원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발작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간헐적으로 증상이 생기는 것이죠. 뭐 다른 질병들처럼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서 그것이 지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또 회복이 되고 그런 그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도 이런 그 발작을 일으킨 다음에 자기가 뇌전증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또한 그것을 저희가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그런 그 진찰을 통해 갖고 저희가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뇌전증이라는 것은 이상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런 발작이 비유발성 발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특별한 원인이 없이 자발적으로 생기는 이제 발작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발작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치료를 안 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 발작이 일어나면서 뇌가 2차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런 발작에 의해서 또 외상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잘 설명을 하고 또한 치료를 잘 함으로써 정상적인 저희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해시킴으로써 이 치료의 순응도를 높인다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반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특수한 경우 이제 막 환자가 첫 발작을 해서 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환자한테 당신이 뇌전증이니까 그 확실하니까 약을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뇌파를 찍어서 이상이 나오면은 약을 써야 됩니다. MRI를 찍어서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약을 써야 됩니다 하면서 한 템포를 늦추죠.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 검사가 다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그 환자가 그 2번의 경기가 있었다고 합시다. 오기 전까지. 그러면 2번이면 확실하게 뇌전증인데 임상적으로는 그런 환자조차도 당장에 약 쓰는 것은 환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이 뇌전증에 대한 이제 사회적 낙인이 워낙 심해서 사회에서 그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기가 약을 먹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나는 뇌전증 환자야라는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뇌전증 그럴 나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약을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한 번만 더 경기를 하면은 무조건 약 쓰자 하고 약속을 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죠. 현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눈에 보이는 증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해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현상이 생깁니다. 뇌전증은 왜 생기는지 제가 조금 정리해 보면
뇌가 전기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고 판단하고 느끼고 보고 느끼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 보이는 대로 유전적인 요인이나 뇌에 아주 미세한 손상 또는 크게 외상을 당하는 경우나 뇌에 염증이나 감염이 있거나 뇌졸중이나 뇌종양과 같이 뇌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 그 부위가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로 빠지게 되고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다양한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과도한 흥분성을 일으켜서 뇌 전체로 전기가 파급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경련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적게 퍼지면 부분 발작에서 가볍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뇌를 전체로 퍼지게 되면 온몸이 뒤틀리고 꼬이고 정신을 잃는 현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번이 나타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유발인자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약도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지만 2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김원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련할 때마다 뇌가 과도하게 흥분되면 어떻게 보면 뇌가 전기 감전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경련할 때마다요. 전기 감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뇌 손상도 나타나게 되니까 뇌를 보호하고 더 이상 뇌가 손상을 막기 위해서 약물 치료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한 번 치료하면 길게 치료해야 되니까 뭐 증상 한 번 있다고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 2번 이상 또는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약을 쓰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련 발작이 계속 나오는 대로 이상이 있다면 뇌 손상을 막기 위해서도 열심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또 약을 먹는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잘 복용해서 뇌를 완전히 억제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뇌전증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주 교수님. 뇌전증의 종류는 지금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 발작의 증상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신 발작, 그다음에 국소 발작, 그러면 전신 국소 복합 발작, 원인 불명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전신 발작이라는 것은 뇌에서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런 그 경기파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인 그 증상이 나타나는 그 발작인 거고요. 국소적인 발작은 그 뇌 일부분에서 생겨갖고 그 어떤 일부분에서 나타나는 그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운동을 담당하는 뇌에서 국소적인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 팔이나 손에서만 이렇게 국소적인 발작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그 전신 국소 복합 발작이라는 것은 이게 그 국소에서부터 시작이 돼 갖고 이게 2차적으로 전신적으로 이제 뇌에 퍼지면서 그 전신적인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2차적인 그 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희가 보통 말하는 전신성 근간대성 그 발작으로서요. 이것이 그 여러 일본 분들이 그 잘 알고 계시는 그 대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소 발작은 또 그 발작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게 국소 발작이 있으면서 의식이 소실이 없는 그런 그 발작이 있고요. 또한 의식 소실이 있는 국소 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는 의학적 용어로는 좀 복잡하지만 복합 부분 발작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이것의 그 발작의 특징은 보통 분들이 그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발작 아니면 뇌전증 그러면 이제 뭐 쓰러져 갖고 환자분이 쓰러져 갖고 뭐 거품을 물고 몸에 힘을 주고 전신을 떠는 그런 발작들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복합 부분 발작, 즉 국소 발작이면서 의식 소실이 있는 발작일 경우에는 그 환자분은 의식을 잃어갖고 나타나는 그 발작의 그 증상은 전혀 본인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본인이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에 그 옆에서 볼 적에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입맛을 이제 쩝쩝거리면서 입을 다신다든지 아니면 손을 갖고 그 목적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손을 자꾸 만지작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다 끝나는 발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국소 발작이면서 의식 소실이 없는 발작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발작의 종류들을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런 그 발작을 먼저 그 저희가 분류를 한 다음에 이 발작을 일으키는 병인의 원인을
저희가 이제 따져서 또 분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구조성은 뇌의 어떤 그 형태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그 뇌전증이 되겠고요. 대사성은 저희 몸에서 이제 그 유지하고 있는 대사 질환에서 무슨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대사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 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뇌전증의 종류가 되겠고요. 또한 그 유전성인 경우에는 어떠한 그 유전적인 결함에 의해서 이런 그 뇌의 신경세포들의 그 수용체 이상이 생긴다든지요. 아니면 어떤 그 뇌 구조에 이상이 생김으로써 생기는 뇌전증을 그 유전성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면역성은 그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뇌염인 거죠.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갖고요. 그 보통 이제 면역 체계라는 것은 그 신체 안에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무슨 외부의 그 이물질이라든지요, 그런 것에 이제 대항을 해갖고 싸우는 것이 이제 면역 체계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구조들을 비정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갖고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가 면역 뇌염이라고 해갖고요. 요새 그 진단 방법이 개발된 후에 이런 그 병명으로의 진단을 받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역성에 의해서 뇌전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서는 이제 감염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세균성, 뭐 결핵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그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그 뇌전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뇌전증을 나눠서 복합적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수한 원인들이 다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또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해보더라도 이상을 못 찾는 특발성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원인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못 찾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 경우가 유전성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인 불명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검사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겠죠. 예, 세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뇌전증의 증상이 어떤 것이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그 정리를 좀 잠시 하고 가면은, 뇌전증은 이제 그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지금 뇌전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뇌전증의 증상은 우리가 이제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 용어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작은 그 일반 용어로는 경련과 같은 의미로 쓰지만, 사실 의학 용어로에서는 아무런 경련이 없이 멍 때리는 고 있는 것도 그 우리가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시고, 그래서 그 증상은 결국 어떤 종류의 발작이 일어나느냐, 발작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전증 발작의 증상은 제일 중요한 것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면서 길어야 1분 이내에, 1분이나 2분, 더 길면 3분.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3분 이내에 끝나는,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이건 1년에 한 번이건 재발하면은, 똑같은 증상이 재발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뇌전증 발작의 증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어느 부위가 그 과도하게 전기가 그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온갖 증상,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증상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왜 이렇게 내 주위에서 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 너 냄새 나지 않아? 그 썩은 냄새가 잠시 나다가 없어지는데, 자기만 그 썩은 냄새를 맡고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지금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그게 가끔 가다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거는 뇌전증 증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길어야 보통은 30초 정도의 짧은 돌발적인 증상이 있다가 돌연히 있다가 돌연히 없어지는. 그래서 의아하면은 그거는 일단 뇌전증 증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모든 증상이 가능하지만, 대표적인 증상, 전신 발작 중에서는 강직 간대 발작이라 그래서 그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그 뇌전증
발작이라고 하는 거죠, 경련. 그래서 사지를 갑자기 그 비명 소리와 함께 사지를 쭉 뻗고 뻣뻣하게 강직 상태에 있다가 한 1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는 덜덜덜덜 떠는 간대, 이거 덜덜덜 떠는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간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강직 간대가 전신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뇌전증 증상이죠. 그것이 전신 발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 발작 중에서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발작이라 그래서 그냥 30초 동안 그 잠깐 필름이 끊기면서 그냥 돌아오는, 아무런 행동이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 먼 산 쳐다보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이런 것이 이제 소발작이라고, 이런 증상이 있고, 이제 국소발작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위에서 증상이 생기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증상이 생기죠. 우리 뇌는 꼭 필요한 부분에는 그 부위가 넓으니까, 그것이 이제 먹는 부위하고 손으로 만지는 부위가 뇌가 넓으니까 뇌가 망가져도 그 넓은 부위에가 그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손이 떨리는, 손이 뻣뻣해지거나 아니면 손이 떠는 이런 증상이 30초 동안 있다가 점점 커져서 그 팔 어깨로 갔다가 다리로 뻗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입가가 이제 그 입가가 이게 삐쭉 올라가면서 고개가 돌아가는 이런 증상이 또 한 30초, 40초 정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전신경련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우리가 측두엽 그 발작이라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갑자기 행동이 정지가 되면서 하던 행동이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설거지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똑같은 행동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그 입맛을 다시는 것처럼, 아니면 쩝쩝 되면서 먼 산 쳐다보고 조금 있다가는 갑자기 뭐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나중에 한 30초에서 1분 후에는 다시 정상이 되는 그러한 측두엽 그 발작 증상도 있고, 아주 상당히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증상이 돌발적으로 30초간 있는 증상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그건 뇌전증 발작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간이 짧고 반복돼야 된다는데, 또 좀 뇌전증의 증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추가적인 증상으로서는 아까 또 뭐 이상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이게 같은 양상의 증상이 이게 자꾸 재발이 되는 적에 저희가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운동 국소 발작도 이제 대표적인 것이지만요. 이 감각 이상도 이제 대표적인 그 감각 국소 발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그 감각 이상이 재발되는 경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증상이 발생되는 부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뭐 왼쪽을 갔다가 뭐 오른쪽을 갔다가 아니면 뭐 발이 그랬다가 팔이 그랬다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증상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이제 뇌전증을 좀 의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발작의 증상은 환자가 겪는 증상이긴 하지만은 이게 아주 특이하게 환자가 아는 부분은 자기가 의식이 유지되어 있는 그 발작의 앞부분에서만 잠깐 본인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의식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기억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기는 증상은 환자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한 5년 넘게도 한 번도 그 발작이 안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원에 직접 올 일이 없어서 이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억이 끊어진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행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억이 끊어지고 정신을 잃는다는 거죠. 의식 소실이 되면서 환자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 1분 동안을 본인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증상을 의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뇌전증 증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는 부분과
그리고 주위에서 관찰하는 부분, 그 예를 들어서 가족이 봐주는 그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얘기를 할 때 내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 알고 부모님한테 물어봤더니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그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셔야지 그 전체적인 증상에 그 윤곽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의식 그 소실 여부가 중요한 것은 이게 뇌전증 발작이 한번 생긴 단발성으로 생길 때,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의식 경련 발작해서 쓰러져, 그 뇌 손상 거의 안 간단 말이죠. 그 순간에 다치지만 않으면, 문제는 다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직, 간대, 전신 발작 같은 경우에는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서 그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서 그게 이제 위험한 거고, 또 하나 이제 국소 발작에서 의식 소실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부 같은 경우에는 늘 이제 불가에서 그 조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식이 없는 동안에는 아무리 손이 다 들어가도 그걸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통증을 그 밖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손이 타고 있어도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소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의식 소실 여부를 또 환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가 본 이야기를 아주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 뇌전증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라고 하는 전조나 부분 발작은 느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본인이 전혀 못 느끼거나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그냥 하던 행동을 멈추고 필름만 뭐 몇십 초 정도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본인이 증상을 못 느껴서 병으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뇌전증의 타입 중에 제일 많은 게 복합 부분 발작, 축두엽. 축두엽이라는 건 양쪽 옆머리에 있는 겁니다. 옆머리 안쪽에 있는 해마가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돼서 오는 경련 발작의 전체의 40% 정도로 제일 많은 차입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흥분하고 반대편 해마도 같이 흥분하니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사람은 멍해지는 상태가 되고, 영화를 보다가 필름이 나 텔레비전 보다가 필름이 끊어졌는데 앞뒤가 연결이 안 되고라든지, 책을 보다가 이게 멈춰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혹시 본인이 영화를 보거나 대화 중에 맥락을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주변에 본 사람들이 그 순간에 멍해진다면 그것도 뇌전증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스톱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네. 고스톱을 치면은 그 경련 발작을 일으켜요. 네, 근데 경련 발작을 일으키기 전에 그 전조라기보다는 그 약한 발작이 와요. 의식이 흐려지는. 의식이 흐려져서 멍하면서 그 무슨 패를 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그런 것이 한두 번 반복을 하다가 그때 고스톱을 그만두질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전신 발작으로 쓰러져면서 경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재미삼아 치는 고스톱 가지고서는 이런 증상이 안 생겨요. 자기가 돈을 잃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따려고 온갖 정신 집중을 많이 했을 때, 그러면서 여러 시간 동안 3시간 이상 했을 때 그때 넘어가 있기 때문에 고스톱 칠 때 흥분하시면 안 되고 열받지 마시고 그냥 그 1시간 이내로, 길어봐야 정말 길으면 2시간 이내에서 하고, 그 고스톱 치다가 이렇게 멍한 증상이 생기면은 그냥 거기서 중단하시는 게 좋고, 바둑 좋아하시는 분은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바둑도 재미로 두는 바둑은 그 별로 경기를 안 일으키는데, 그 재미로 두는 게 아니라 꼭 이기려고 두는 그런 바둑, 아주 그 수를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든지 이겨야 되겠다고 수를 생각하는 그런 바둑을 둘 때는 경련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다 하는 거고, 뭐 그렇죠. 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뇌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뇌 각 부위별로 자기 일을 역할을 하고, 그게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경련 발작은 그 부위에 어떤 부위든 간에 손상을 받으면 흥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 슬라이드 본 대로 굉장히 다양한 운동 증상, 감각 증상, 인지 증상,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뇌전증 증상으로 의심한다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2-3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같은 양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이런 양상 저런 양상이 아닌 그게 똑같은 게 나타나는 경우에 의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는 특정 뇌 부위가 흥분했다가 억제됐다, 이 반복이라고 이해하시면 뇌전증을 발작의 양상을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뇌전증이 2, 3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병을 오인해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뇌전증 발작을 다른 질병으로 오인해서 다른 치료를 하기도 하고, 거꾸로 다른 질병인데 뇌전증으로 인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운 것도 있어요. 실제로 외국의 유명한 뇌전증 센터인 경우에도 오진율이 한 10%, 15%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이게 전문가들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좀 쉽게, 가장 쉽게 우리 김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뇌전증 발작과 혼돈되기 쉬운 증상들. 예.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뇌전증 발작하고 혼돈하기 쉬운 질환들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실신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외래에도 그 여러 그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의식 소실로 해갖고 이게 실신이냐 아니면 어떤 뇌전증의 발작이냐는 거를 궁금해갖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뇌전증 발작하고 또 실신이라는 것이 흔하게 발생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신을 저희가 이제 뇌전증 발작하고 그 감별을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신성 비뇌전증 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의학적 용어로는 가발작이라고도 하는데, 가성 발작이요. 네. 가짜 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면 장애로 해갖고 밤에 자다가 어떤 그 목류병이라든지요. 그런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을 저희가 이제 발작하고도 그 감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먼저 처음 한 개씩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실신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제일 대표적인 그 의식 소실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조에 쓰다가 학생들 쓰러지고, 네. 군인들 행군하다 쓰러진 게 실신이지 않습니까? 앉았다 핑 돌 때 쓰러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신도 일으키는 원인들이 이제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실신과 뇌전증을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의식 소실 직전까지 기억나는 그런 이상적인 증상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신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갑자기 어지러워진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눈앞이 흐려진다든지 아니면 눈앞이 깜깜해진다든지요. 그런 부교감 신경이 활성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즉흥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에 이제 나타나는 증상은 또 발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발작은 아까 이상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신성 발작일 때는 이제 몸에 힘을 주고요, 전신을 떨고 그러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만, 실신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환자분이 이제 쓰러져 계실 적에 그냥 온 몸에 힘이 빠진 상태로 축 늘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도 창백하고요. 그렇게 그냥 정신을 잃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실신하는 동안은 또 발작하고 감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발작에서는 저희가 이제 대발작을 하고 나서는 이런 혀를 다친다든지요. 그러니까 잇몸을 이제 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입안에 상처가 잘 생기게 되는데요. 실신일 경우에는 입안에서 상처는 거의 생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저희가 감별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 소실 동안에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상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목격자가 자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감별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신성 비뇌전증 발작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가성 발작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환자분이 정신성으로 어떤 히스테리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발작하고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통틀어서 정신성 비뇌전증 발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성 비뇌전증 발작이라는 것은 참 저희도 진단하기 어려운 거가, 아까 신원철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뇌전증을 갖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한 10% 정도는 정신성 비뇌전증 발작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이런 뇌전증 센터에서 그 뇌전증이라고 해갖고 와서 검사를 해서 봤더니 이런 그 뇌전증이라기보단 정신성 비뇌전증 발작을 보이는 환자들도 뭐 많게는 10에서 20% 정도를 보고하고 있는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24시간 동안 뭐 비디오 뇌파를 찍어가면서 저희가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뇌파의 변화를 봄으로써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수면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면장애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 몽유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면 동안에 환자분이 일시적으로 몸을 이제 움찔움찔거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뇌파뿐만 아니라 이런 그 수면 다원 검사라든지 그 다른 방법을 통해 서 저희가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감별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상 운동과 행동이라고 해갖고요. 이것은 이제 근긴장성 증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이 뭐 틱이라든지요. 그런 그 반복적으로 생기는 그런 행동들도 이 뇌전증 발작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잘 감별을 해야 되겠죠. 또한 기억장애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수십 분에서 수시간 동안에 본인은 이제 다 행동을 하는데 전혀 본인의 행동을 기억을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로 꼭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발작하고의 차이점은 보통 발작은 의식 소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분에서 수십 분 이내에 그 의식이 다 회복이 돼갖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데요. 이런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분들은 수분에서 뭐 수시간 동안의 일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면서도 그 동안에 또 뭐 전화 통화라든지요 그런 것들은 다 또 정상적으로 하고요. 운전도 하죠. 네, 어떤 분은 운전도 하셔갖고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도 모르던 낯선 곳에 차를 몰고 간 적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시적인 기억 상실증도 저희가 이제 감별을 해야 되겠고요. 내과적인 질환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혈당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혈당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대사성 질환에 의해서 이런 그 기억 상실증이라든지 의식 소실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당뇨성 그 혼수 때에도 그 발작하고 유사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적 질환으로서는 이런 그 공황 장애라든지요, 어떤 불안증 때문에도 이런 발작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과적 질환으로서 여러 가지 뭐 뇌경색증이라든지 일시적인 뇌허혈증 또는 편두통 중에서도요, 편마비 편두통이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신경과적 질환도 증상으로는 이제 뇌전증 발작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감별이 필요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람 요즘 참 진단이 어렵겠네요. 네, 진단이 어렵죠. 지금 말씀해 주신 너무 다양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분께서는 정신, 의식을 잃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증상이었는지 의사한테 얘기해 주지 못하고 옆에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보호자 없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니까 전혀 증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황해가지고 보호자들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환자 증상이 어떤지 자세히 보지를 못하고 그저 정신 잃고 쓰러졌다는 얘기, 그거 외에는 보호자분도 당황해서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 감별 진단을 하는데 이게 순전히 그 단발성으로 발생한 거를 듣고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부정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내가 의식 잃은 장소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 CCTV를 확보해서 의사한테 갖다 주면은 그 조그맣게 희미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윤곽을 보면은 의사들이 훨씬 도움이, 듣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쓰러졌다 그러면 지하철 그 CCTV를 따오고, 회사에서 했으면은 회사에서 CCTV를 가서 확보해서 가져오시면은 진단이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CCTV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있다 그러면 갖고 오시도록 하세요.
뇌전증 전문의들은 뇌의 각각의 기능을 아주 세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공을 하니까요. 그래서 발작의 양상을 보면 그걸 통해서 뇌의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낼 수 있고요.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뇌전증 전문의들하고 만나셔서 같이 상담하시면 조금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상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객관적인 검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은 이제 검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을 진단하는데 뇌파 검사가 대부분 뇌전증 환자 찍는 거니까요. 그 뇌파 검사에 대해서 이상환 교수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뇌전증은 결국 뇌에서 생기는 전기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뇌파는 지금 그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머리에다가 여러 전극, 머리에 그 한 20개 정도의 전극을 머리에다 붙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 현상을 그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도움되냐 하면은 첫째 진단에 도움이 되겠죠. 그 환자가 의식 잃고 쓰러져서 왔는데 이게 뇌전증이냐 실신이냐 그것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보는 것처럼 그 오른쪽에 그 화면의 오른쪽에서 보면은 예파, 극파, 극서파, 다발극파, 다발극서파 이런 저러한 모습이 뇌파에서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서 이게 뇌전증이다 아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단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약을 그 중단할 때도 한 3년 정도 약을 쓰고서 그 환자에게 3년 동안 경기가 없으면은 약을 줄이거나 중단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데 그때 뇌파 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뇌파가 저와 같은 것이 계속 잔존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을 중단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 진단하고 경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약을 중단할지 여부 그런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뇌파 검사는 뇌전증 환자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뇌전증 환자라 하더라도 2명 중에 1명은 여러 번 뇌파를 찍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뇌파 가지고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환자는 그 1년 동안 5번을 쓰러졌다 그러는데 뇌파는 2번, 3번 했는데도 뇌파가 아무 이상이 없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파는 양성 반응,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됐을 때, 예파, 극파, 극서파처럼 저런 소견이 발견됐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뇌파 검사가 정상이다라는 얘기는 뇌전증일 수도 있고 뇌전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단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뇌파가 양성이면은 확실하게 진단에 도움이 되지만 뇌파가 정상이라 그러면은 뇌전증 환자에서도 2명 중에 1명은 뇌파가 정상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뇌파가 이상이 없는데 왜 뇌전증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뇌파는 이게 머리에서 전기가 겉에서 그 전극으로 부착을 해가지고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뇌파를 겉에서 받아내기 좋은 그런 그 이상 소견만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뇌전증 환자에서도 많기 때문에 뇌파가 정상이라고 해서 뇌전증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뇌전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병력 청취란 말이에요.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었고 어떻게 그 증상을 느끼고 겉으로 보였는지 그래서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뇌전증의 타입 중에서도 뇌파에 잘 나오는 타입이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여러 번 찍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뇌파를 찍었을 때 나오는 확률이 40% 이내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심전도를 병원에 가면 많이 찍지만 거기서 이상이 안 나올 확률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잠깐 찍다 보니까 이 증상이 없어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는데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여러 번 찍으면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뇌파도 그냥 막 찍으면 되는 것보다는 이제 자극을 좀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잠을 좀 적게 자거나
빗자국 주고 이런 자극들 저희가 그래요. 그런데 네. 그 잠을 적게 자는 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잠을 적게 자면은 이렇게 뇌파에서 이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면 뇌파를 찍어야지 이상파가 잘 관찰이 되기 때문에 그 검사실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환자가 밤에 잠을 좀 적게 자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문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경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경련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약을 그렇게 많이 쓰고 하는데 뇌파를 찍기 위해서 잠을 그렇죠. 부족하게 자고 오다가 경기할 수도 있고 와서 경기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는 수면을 조금 적게 자고 오라고 얘기는 했지만 요즘에는 가능하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안 하고 푹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만 졸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길게 찍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통 뇌파는 길어야 45분에서 1시간, 45분에서 1시간 정도 길어야 보통 뇌파는 이제 그렇게 찍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병무 진단서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무 진단서를 요청하는데 환자는 그 MRI가 정상이고 분명히 뇌전증은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뇌파를 길게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한 2박 3일 정도 찍어서 뇌파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나오면은 그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나오면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찍는 경우가 요즘은 그 특별한 경우에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원희 교수님, 뇌파는 얼마나 자주 찍나요? 저희가 이제 뇌파는 처음에 진단 내릴 때는 당연하게 네. 필수로 찍어야 되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추적 관찰을 할 적에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물론 당연하게 저희가 그 항뇌전증제를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도 잘 조절이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단시간에 찍을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잘 조절되는 분들일 경우에는 뭐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찍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그 자료를 다 모으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뇌파를 처음에 찍을 적에 양성이 나올 확률이 40%지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찍을 경우에는 그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꾸 반복적으로 저희가 찍어가면서 혹시 이제 나중에라도 이런 그 경기파가 나오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경련이 한 번도 없을 적에도 저희가 이제 뇌파를 찍어갖고 뇌파에서도 계속해서 정상파가 나오는지 증상은 없어도 뇌파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 파가 나오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뇌파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뇌파가 가장 기본적인 진단의 방법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진단 검사들이 있겠죠. 네. 예, 김원희 교수님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상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뇌전증을 진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검사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병력 청취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소 경련이 있으시면서 의식 소실이 없는 분들은 그 나타나는 증상을 본인이 다 기억을 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한테서만 얘기를 들으면 되지만요. 대부분의 그 발작인 경우에는 이제 의식 소실이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의식 소실이 일어나는 동안은 전혀 뭐 본인은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목격하신 분들의 그 어떤 목격담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외래로 처음에 뇌전증 진단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꼭 그 목격하신 분도 같이 좀 오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또한 그 요새 그 스마트폰이 워낙 그 대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복합 부분 발작이요. 그러니까 이제 국소 발작이 있으면서 의식 소실이 있는 분들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동영상을 찍어 갖고 오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은 특징적인 증상들을 저희가 보면은 이게 뇌전증이다 아니면 다른 병인 거가 의심된다 그런 걸 저희가 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자꾸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목격을 하실 적에 그 동영상을 같이 이제 찍어 놓으시는 것도 저희가 진단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신체 검사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신경학적 검사라든지 신체 검사를 통해 갖고요. 어떤 그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병들이 있으신지를 저희가 이제 진찰을 하는 거가 되시죠. 그러니까 국소적인 이런 그 신경학적 결손이 있으신지 저희가 그거를 이제 진찰을 하는 거고요.
이 검사실 검사는 그냥 약간 보조적인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검사실 검사 피 검사를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급성으로 이제 발작이 일어난 직후에 좀 상승하는 그 혈액 검사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응급실에서 많이 그걸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치가 올라갔으면은 증상하고 이 수치의 그 상승 여부를 봐서 저희가 이제 뇌전증을 진단 내리는데 이제 보조적인 도움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뇌파는 이제 뇌의 기능을 보는 유일한 검사지만요. 어떻게 보면 뇌의 구조를 보는 검사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MRI 되겠죠.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했고요. 그 예전에는 저희가 CT도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은 그 컴퓨터 단층 촬영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자기 공명 영상이 나온 다음에는 이 자기 공명 영상이 그 뇌의 구조를 보는 데는 워낙 정밀하고 그 자세하게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뇌전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그 뇌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이제 뇌파와 함께 MRI도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술이라든지 단일 광자 방출 단층 촬영술 같은 것은 그 기능을 보는 검사로서요. 이것은 이제 MRI처럼 그 뇌전증을 진단 내리는데 아주 필수적인 검사는 아니고요. 뇌전증이 있을 적에요. 뇌 어느 부분에 이런 기능적인 변화가 있는지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보는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나타나는 뭐 스펙트라나 페트 같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RI 상에서 음성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MRI 상에서 그 양성적인 것이 나와도 거기에 어떤 그 혈류라든지요 아니면 뭐 포도당의 그 소모 같은 그런 그 기능적인 이상이 같이 동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전자기도라고 해갖고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통해 갖고 이제 뇌파를 검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직까지 저희 나라에서는 이 에미지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아직은 없어갖고요. 그것은 아마 곧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되게 되면서 이 검사도 이제 활성화가 되겠지만요. 이것도 그런 그 뇌전증을 일으키는 환자들의 그 국소를 저희가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간접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MRI는 일반 MRI 우리가 뭐 보통 병원에서 찍는 MRI 하고 네. 뇌전증일 때 찍는 MRI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방식을 저희가 조금 예. 바꿔갖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뇌 구조를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기본적인 MRI와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MRI 방법을 바꿔가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한 교수님. 예.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검사를 동원하는 이유가 뇌전증이 그만큼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검사 어느 하나의 검사에 의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스펙트라든지 페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잘 안 하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뇌전증 치료하는 방법, 약물 치료가 일반적이긴 하지만은 약에 듣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뇌전증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확히 뇌의 어느 부위에서 뇌전증이 발생하는지 그걸 국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러한 뇌전증 초점을 국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스펙트, 페트, 이미지를 사용을 하지 처음부터 뇌전증이냐 아니냐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죠.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뇌전증이 왜 생기는가 그리고 뇌전증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하는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교수님. 그래요. 뇌전증은 그 누구나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뇌전증 환자에 대한 그 사회적 낙인이라든지 차별, 편견 이런 것들은 그 뇌전증을 자세히 알게 되면은 그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지 교수님. 네, 그리고 뇌전증은 이제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치료를 잘 받으시면은 정상적인 이 사회생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이상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낙인을 찍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뇌전증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뇌전증에 대한 구체적인 증상과 진단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매달 이어지는 여러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